이번 영화에서 현빈이 연기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을거, 하지만 실제 역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 하얼빈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김상현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실존 인물 어민석과 매우 닮아 있는데요. 그 또한 원래 안중근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으나 결국 동지들과 나라를 배신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어민섭은 함경북도 경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 러시아어에 매우 능통했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 김상현은 일본어 통역을 맡았다면 실존 인물 어민섭은 러시아어 통역을 맡았었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민섭을 믿은 데에는 그의 가문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하얼빈에도 나온 최재형이 바로 어민섭의 외숙부였던 것이죠. 그는 1907년 안중근과 함께 항일일병을 일으킬 목적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았습니다. 또 다음 해에는 최재형의 집에 모여 안중근과 함께 항일운동 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하죠. 동의회의 총장에는 최재형이, 부회장의 자리에는 어민섭이 앉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에 열정적으로 몸을 바친 어민섭. 안중근은 어민섭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민섭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 하지만 결국 독립운동이 실패하고 한일합병 조약에 의해 나라가 일본에 먹히게 되자 그는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일본 측에 독립운동 정보를 제공했죠. 또 어민섭은 일본의 지시에 따라 독립운동을 회방놓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에는 대양보라는 한글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어민섭은 일본 측의 지시에 따라 인쇄에 쓰이는 활자 1만 5천 개를 몰래 훔쳤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대양보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이후 신문 발간을 중단하게 되죠. 또 그는 하얼빈처럼 독립운동가들의 암살 시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1917년 독립운동가들은 일사조약을 주도한 하야시 곤스케를 암살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민섭이 이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하며 결국 암살에 실패하게 되죠. 어민섭은 그렇다면 왜 변절하게 된 것일까요? 영화 하얼빈에서 독립운동가였던 김상현은 일제의 고문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동지들을 배신하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독립에 대한 희망이 꺾인 그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실제 어민섭의 배신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성균관대 사학과 임병석 교수의 말에 따르면 어민섭이 원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다고 하는데요. 카드놀이를 좋아하고 여성관계가 문란했다고 알려진 그는 도박과 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일본 영사관은 첩자에게 한 달에 약 45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경찰관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 30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어민섭은 독립운동가 정보를 일본에 넘기며 돈을 벌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죠. 영화 하얼빈의 결말 부분에서는 김상현이 모리다스오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났지만 어민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는 죽기 직전 자신의 밀정을 후회하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얼빈의 공부인 또한 김상현과 마찬가지로 허구의 인물입니다. 감독은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도 영화 속에 반영하고 싶어 공부인 캐릭터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죠. 공부인과 가장 비슷한 인물은 안중근의 조카와 결혼한 오황선입니다. 원래 오황선은 독립운동가 유창덕의 아내였는데요. 그녀도 남편을 따라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주로 독립군의 식사와 의복을 마련하고 여자라서 감시가 덜하다는 점을 이용해 비밀을 전달하기도 하죠. 오황선은 영화 하얼빈에서처럼 독립운동가들의 기지가 일본군의 습격을 받자 보관해 둔 무기를 몰래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독립운동을 펼치던 오황선은 공부인처럼 남편을 잃게 됩니다. 오황선과 유창덕 부부는 일본에 함께 체포당했고 남편 유창덕은 일본의 모진 고문 끝에 일본군에게 총살당하게 되죠. 오황선이 이때 잃은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친동생 오해산 또한 남편과 함께 총살당했고 딸과 아들이 일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 오사원은 참담한 심정에 그만. 오황선은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게 되었지만 하얼빈의 공부인처럼 가족을 잃은 뒤에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2개월간 투옥한 뒤 석방된 오황선은 출소 후 안중근의 여동생 안성녀의 아들 권헌과 재혼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권헌과 함께 인쇄소와 정미소를 운영하며 독립군의 군량미를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8.15 광복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후 만주에서 귀국해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2006년 부산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황선은 독립운동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훈하게 되죠. 영화 하얼빈에서는 지금껏 잘 다뤄지지 않은 안중근의 고뇌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맞는지 고민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모습도 그리고 있죠. 감독은 안중근의 이런 강하면서도 약한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배우 현빈을 캐스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빈의 얼굴과 눈빛에 쓸쓸함과 연약함, 강함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얼빈은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전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그려냈지만 이후 총살 장면은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하얼빈 을거 현장과 이후 안중근의 최종 변론은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죠.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열차에서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짧게 회담을 나누었죠. 이토에 대한 코코프체프의 첫인상은 머리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키는 작은데 머리가 아주 큰 편이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하죠. 약 25분간의 회담 뒤에 이토 히로부미는 열차에서 내려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원래는 정치인이 방문하기 때문에 경비를 삼엄하게 사려고 했지만 하얼빈에 주재한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인들은 하얼빈역에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해 역에는 일본 군중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중근도 마치 일본인인 것처럼 군중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인들을 향해 얼굴을 내보이며 인사를 하려고 모자를 내리자 안중근은 침착하게 총을 4발 쏘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맞췄을까봐 추가로 그의 곁에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3발을 더 쏘았다고 하죠. 안중근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쏜 총알 4발 중 3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맞췄는데요. 그것도 2개의 총알은 이토의 가슴에, 하나는 이토의 복부에 박혔다고 합니다. 한 발은 빗나가 옆에 있던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의 오른팔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 3발은 비서관 모리 타이지로와 만주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를 맞췄고 한 발은 빗나갔죠. 이렇게 안중근이 정확한 사격 실력을 보여준 것은 그의 연습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한 최재형의 딸 최올가 페트로브나는 안중근이 집에서 벽에 얼굴을 그려놓고 저격 연습을 했다고 하죠. 사실 안중근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만약 3년 내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암살하지 못한다면 살지 않겠다고 동료 운동가들과 다짐할 정도였죠. 그리고 4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 피로 혈서를 쓰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 약지는 새끼손가락보다 짧아지게 되었죠. 또 안중근은 사건의 전날에도 우덕순, 조도성과 현장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열차가 먼저 도착하는 디아이 지스고역에서 우덕순과 조도선이 기회를 노리고 혹시 실패하면 이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다시 시도하는 이중 계획을 세우며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실제로 사건 당일 우덕순과 조도선이 숨어있던 디아이 지스고역에서는 러시아 헌병들이 수상함을 눈치채고 우덕순 일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군의 매점을 봉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미리 대비한 덕에 거사를 성공시켰던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자 안중근은 권총을 던지며 코레아 우라 라고 외쳤습니다. 한국 만세라는 뜻이었죠. 안중근의 총에 맞은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중근이 노렸던 이토 히로부미는 30분 만에 병원에서 숨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중경상에 그쳤죠. 한편 현장에 있던 안중근은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경찰 앞에 나섰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찰은 그를 이끌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죠. 함께 열차에 탔다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게 된 코코프체프는 곧바로 자신도 경찰서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토를 쏜 자가 누구인가 경찰서를 가만히 둘러보았죠. 안중근이 방의 한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처음 안중근을 본 순간 코코프체프는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젊고 늘씬하고 키가 커 한눈에 봐도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코코프체프는 안중근이 얼굴도 유달리 하얗다며 어떻게 그가 일본인인 척하고 경계가 심한 하얼빈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을 표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조금만 주의했었다면 쉽게 안중근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했죠. 러시아군이 1차로 조사를 마친 뒤 일본은 의사조약을 빌미로 한국인인 안중근 조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안중근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안중근은 이 불공정한 재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일본인들에게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의 역사적 잘못은 무엇인지 알리려 했죠.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은 실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재판장이 안중근에게 혹시나 할 말이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안중근은 아직까지 나는 할 말이 많다며 입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안중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에 똑같은 말을 또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죠. 하지만 안중근은 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선 검찰관이 내 아들에 대해 조사한 서류는 꾸며낸 것이다. 검찰관들은 아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내 아버지 맞니? 라고 묻자 바로 내 아버지다 하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내가 고향을 떠난 때는 아들이 2살 때였다. 그 후 전혀 만나본 일이 없으니 아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조사해서 맞다고 하겠는가. 또 국제관계를 재판하는 데 있어 통역, 변호사까지 모두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변호사도 와 있고 나의 동생도 와 있다. 왜 그들에게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가. 증거가 조작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꼬집는 말이었죠. 사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안중근에게 좋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안중근이 팩트를 조곤조곤 이야기할수록 일본에게는 불리한 이야기였기에 안중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안중근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회를 빌어 일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전부 이야기해주겠다는 기세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1905년에 5개 조약이 체결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보호조약인데, 그때 한국의 황제를 비롯해서 한국의 국민은 누구도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마치 한국 측에서 희망하여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했었다. 전 황제기업서는 밀사를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하여 5개 조의 보호조약이 일본 측의 폭력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왕의 옥새가 찍힌 것도 아니고 총리 대신이 보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평화회의에 참석시켰으나 어떤 사정 때문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더해 칼로 황제를 협박하고 7개 조의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하여 한국 국민은 더욱더 붕괴하여 오늘날까지 항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중근은 왜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한국인들이 왜 항쟁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었던 재판장은 그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라며 안중근의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할 말이 남아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중근은 일본 천황이 이야기한 동양의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정책은 틀린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했죠. 안중근이 일본 천황의 평화를 언급한 것은 앞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약속했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러일 전쟁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의 독립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 했고, 한국은 이 말을 믿어 일본을 도왔죠.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펼친 정책들은 동양 평화, 대한 독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에 안중근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동양의 평화를 위해 행동한 것이라 주장했죠. 그의 이런 주장은 그를 변호한 국선 변호사 미즈노 키치타로의 수첩에도 쓰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진짜 안중근의 필적인데요. 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 위일비 위안은 자신의 행동이 일본을 위한 것이고 한국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은 것이죠. 재판장은 안중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가 물었습니다. 이에 안중근은 모두 말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죠. 이후 재판장은 신문을 끝내겠다며 판결은 2월 14일 오전 10시에 나온다며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안중근의 최후 진술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인이었던 그의 변호사 미즈노도 안중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사람을 죽인 범죄를 행한 이유는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진심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사형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듣고 안중근은 처음에 항소를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소를 하면 또 한 번 조국을 위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혹시나 자신의 항소가 살기 위한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을지 걱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상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거라. 결국 안중근은 항소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며칠 전 안중근은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을 불러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는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하지 말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은 어떻게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태연한 자세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책 50에 있는 주역에 따르면 군자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온갖 변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안중근은 마음속 진심으로 독립을 믿었기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중근의 믿음대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안중근의 가족의 개인사는 점차 불행해져만 갔죠. 안중근은 김아려와 결혼해서 장남 안문생과 둘째 아들 안준생 그리고 장녀 안현생을 두었습니다.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자식들과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안중근의 후세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안중근이 죽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7살이었던 안중근의 장남 안문생은 강변에 나갔다가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고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쩐 일이냐고 묻자 안문생은 웬 낚시꾼이 자신을 부르며 과자를 나눠주어 먹었는데 그때부터 배가 아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안문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사실 이 낚시꾼은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일본인이 보낸 첩자였습니다. 안중근의 어린 아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한편 안중근 둘째 아들 안준생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길림성, 중국 상하이 등을 떠돌게 됩니다.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식당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다고 하죠. 누나 안현생의 삶도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김아려가 아들 2명만 데리고 피신했기 때문에 안현생은 서울 명동의 수녀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녀가 13살이 되었을 때에야 겨우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게 되죠. 일본은 어렵게 사는 안중근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감시했습니다. 그러다 1939년 일본 정부는 안준생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 방문사에 방문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영전에 향을 피우게 되죠.
또 일본 정부는 안중생과 이토의 둘째 아들 이토 분키치가 만나는 자리도 조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중생은 이토 분키치에게 미안하다며 죽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 반성한다고 했다고 하죠. 안중생의 친일 행각을 알게 된 백범 김구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민족 반역자인 안중생을 처단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죠. 일본은 영국인 세관장이 살던 고급 주택을 안중생에게 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그는 광복 이후 남한에 숨어 살다 폐결핵으로 쓸쓸히 세상을 뜨게 되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 일명 호부 견자에 비유되는 안중생. 하지만 최근에는 안중생의 친일 행적이 일부 조작되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안중생이 죽은 아버지의 죄를 반성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일은 이 세상 일이고 저 세상 가서 모두 평화롭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일부러 일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발언을 조작한 것이라는 취재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죠.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이후 1년의 독립운동 끝에 결국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 그날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책 50에 있는 주역에 따르면 김구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다음날 불변 응만변, 다시 말해 불변은 만변에 응한다고 적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의 원칙으로 만변에 응하고 만변에 응하면서도 변치 않은 원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말에는 독립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한 시점에서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겠다는 김구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사실 이 5글자는 동아시아 사유의 근간인 주역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책 50에 있는 주역에 따르면 공자는 역이란 비추는 것이고 변하여 바뀌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다 라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역은 세상 만물의 정계법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말은 세상은 계속 변화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 50에 있는 주역은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동양 철학이 담긴 주역을 바탕으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있어 책은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정하면 크게 가고 작게 오니 불리하리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와 말을 섞고 군자가 평소 자신의 행동대로 그에게 크게 베풀어도 상대는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해 작게 돌아오고 오히려 배신하여 손해를 끼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는 냉철한 조언을 담고 있죠. 50에 읽는 주역은 이처럼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에서 지금껏 자신의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50에 읽는 주역, 저자 강기진.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